남편이 가방 하나 들고 집을 가출한 지 9년. 청약에 당첨된 바로 그날 법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3억 4천만 원 내놓으라는 이혼 소송이었죠. 혼자서 아이 키우며 쌓아올린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던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세가 된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14년 전 저는 29의 나이에 2살 연상인 남편 성우 씨와 결혼했어요. 그때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 부부였어요. 특별할 것도 부족할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랑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전세 아파트였어요. 보증금이 8천만 원 정도 되는 24평짜리 아파트였죠. 시부모님께서 3천만 원을 보태주셔서 간신히 마련한 집이었어요. 작지만 저희에겐 정말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결혼 첫 해는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같이 장을 보러 나가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도 보고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등도 주물러주고 저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남편이 위로해주는 그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 월말 정산이 완벽하다고. 역시 우리 와이프야. 나도 오늘 좋은 소식 있어. 다음 달부터 팀장으로 승진한다고 하네. 그렇게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지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결혼 2년째 되던 해에는 아이를 가질 계획도 세웠고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순조로웠거든요. 결혼 3년째 드디어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과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은 그날 밤 너무 좋아해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정말이야? 정말 우리 아이가?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째래. 와, 내가 아빠가 되는구나. 고마워 여보.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은 정말 세심하게 저를 챙겨줬어요. 입덧이 심할 때는 새벽에도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러 나가곤 했고 배가 불러올수록 더 조심스럽게 저를 대해줬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 준우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분만실 밖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처음 아들을 안아본 남편의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거든요. 여보,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 눈이 똑 닮았네.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되었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기저귀 갈아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아이 목욕시키는 것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제가 육아로 지칠 때면 주말에 아이를 돌보며 저를 쉬게 해주기도 했고요. 특히 아이가 밤에 울 때는 남편이 번갈아가며 일어나서 달래주곤 했어요. 그때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친정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손자를 얼마나 예뻐하시던지 주말마다 오셔서 도와주시곤 했거든요. 민경아, 애가 정말 순하네. 밤에도 잘 자고 참 복이 있게 생겼어. 엄마가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하긴, 내 손자인데. 성우가 참 좋은 아빠 같아 보이고.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남편, 건강한 아들, 그리고 든든하게 지켜봐 주시는 친정어머니까지.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나 싶었죠. 시간이 흘러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저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도 세웠어요. 남편 직장에서 대출도 받고 저도 복직해서 돈을 더 모으면 30평대 아파트로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남편과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어요. 주말 오후 아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남편과 함께 부동산 앱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저에겐 큰 행복이었어요. 여보, 이 아파트 어때?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한 것 같은데. 응, 괜찮네. 하지만 아직은 좀 비싸지? 2년 정도 더 모으면 될 것 같아. 그래, 천천히 하자.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별다른 걱정 없이 가족의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4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승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쁜가 보다 했죠.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 몸은 괜찮아? 응, 괜찮아. 요즘 회사에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4년 차가 지나가면서 저희 가정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작은 변화가 나중에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저희 가족이 진짜 행복했던 마지막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남편과 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평범한 행복이 곧 산산이 부서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4년째가 되면서부터 남편의 변화가 점점 뚜렷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승진 후 업무량이 늘어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에서 거의 매일로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늦어도 8시면 집에 왔는데 이제는 10시, 11시가 되어서야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죠. 그것도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올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회식이었어? 응, 팀장이 되고 나서 할 일이 많아졌어. 이해해줘.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주말까지 일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지면서부터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주말에는 아들과 놀아주거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들이 아빠와 놀고 싶어서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데 남편이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아빠, 같이 놀아줘. 블록 만들자. 아빠 지금 피곤해. 나중에 해. 준우야, 아빠가 피곤하시니까 엄마랑 놀자.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4살밖에 안 된 아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평소보다 조용히 지내려고 하고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친정어머니도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주말에 오셔서 아들을 봐주실 때마다 남편이 없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민경아, 성우가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주말에도 집에 없고. 네, 팀장이 되고 나서 일이 많아졌나 봐요. 그래도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도 중요한데 준우가 아빠를 많이 찾더라. 엄마의 말처럼 아들이 점점 아빠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밤에 재울 때마다 아빠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이미 잠든 아들을 보면서도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는 것을 보니까 정말 서운했어요.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남편의 휴대폰 사용 습관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아무데나 두곤 했는데 이제는 항상 가지고 다니거나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문자나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나가서 받는 일이 잦아졌죠. 한 번은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왠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보지 못했죠. 부부 사이에도 프라이버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저와 대화할 때도 성의 없게 대답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하는 일이 많아졌고 스킨십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잠자리에서도 등을 돌리고 자는 일이 많아졌죠. 여보,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래도 가족끼리 시간을 좀 내서 이야기도 하고. 알았다고. 지금 좀 쉬게 해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회피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남편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마사지도 해주겠다고 제안해보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예전 같으면 고마워하며 좋아했을 텐데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거나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때는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했다고 했잖아. 여자 직원들도 있었어? 당연히 있지. 왜? 그때 남편의 대답하는 태도가 평소와 달랐어요. 약간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깜빡하고 집에 둔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빨래하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발견했는데 호텔 라운지 영수증이었어요. 그것도 2인분 주문 내역이 적혀 있었죠. 그 영수증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저에게는 회식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누군가와 호텔에서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 영수증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추궁했어요. 그때까지도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요. 여보, 이게 뭐야? 호텔 라운지에서 누구랑 만났어? 그게 거래처 사람이랑 미팅이 있었어.
거래처 사람이면 남자겠네. 그런데 왜 호텔에서 만나? 상대방이 그쪽이 편하다고 해서. 별 의미 없어.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어색했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변명 같은 말만 늘어놓았죠. 그 순간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어요. 아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죠. 여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요즘 당신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자꾸 나가고 나랑 아들이랑 시간 보내는 걸 피하는 것 같고.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 괜히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게 아니야. 걱정되는 거야. 우리 가족이잖아. 그때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만해. 매일 따지고 의심하고 이러면서 살고 싶어?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저에게 소리 지른 적이 없던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다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 한 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집에 있는 게 답답해.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이런 게 행복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는데 남편에게는 답답한 것이었다니. 그리고 남편은 더 잔혹한 말을 계속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살았는데 지금은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아이 때문에, 가족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하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는데 남편은 가족 때문에 불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이 당신한테는 짐이었던 거야? 그런 말이 아니야. 그냥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남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아들 방에서 잠을 잤어요. 남편과 같은 침실에 있기가 괴로웠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집은 정말 차가운 냉전 상태가 되었어요. 남편은 더욱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집에 있을 때도 저와 아들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남편과 대화하기가 힘들어졌죠. 4살밖에 안 된 아들이 그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자꾸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엄마, 아빠 왜 화내셨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준우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아이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끝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 몰랐던 건 이런 차가운 냉전은 시작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더 큰 충격과 시련이 저희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 냉전 상태가 한 달 정도 계속되었을 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2015년 4월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들 아침 먹이고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남편이 이상하게 짐을 정리하는 것 같더니 그날 아침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냉전 상태였지만 그래도 어디 가는지는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여보, 출장 가는 거야? 언제까지? 응, 좀 길어질 것 같아. 얼마나? 일주일? 한 달? 그때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모르겠어. 언제 돌아올지는 나도 몰라.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장이라면 기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출장을 가도 도착했다고 문자 한 통 정도는 보내곤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받은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개인 사정으로 며칠 전부터 휴직계를 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출장이 아니었구나. 남편이 계획적으로 집을 나간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남편 휴대폰에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어요. 문자도 보내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 준우도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 일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언제까지? 곧 올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도 언제 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말 돌아올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은 연락이 없었죠. 저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서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성우가 집을 나갔어요. 뭐라고? 집을 나갔다고? 일주일 전에 큰 가방 들고 나갔는데 연락이 전혀 없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머니께서 바로 달려와 주셨어요. 그리고 상황을 자세히 듣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민경아,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이런 일이 어디 있니? 아무리 부부싸움을 했어도 연락 한 번 없이 사라지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아무리 사이가 나빠졌어도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것조차 포기한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생활비 문제가 생겨난 거였죠. 저 혼자 벌어서는 전세금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동안 남편 월급으로 대출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이자 연체됐다고. 그때서야 현실이 확 다가왔어요. 남편이 정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자 친정어머니가 급한 대로 도움을 주셨어요. 민경아, 우선 당장 급한 건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니까 대책을 세워야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막막해요. 일단 성우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연락 없이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은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4살짜리 아들은 계속 아빠를 찾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지고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전세보증금이 4억 5천만 원이라는 걸요. 처음에는 8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전세가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던 거예요. 남편이 중간중간 갱신할 때마다 증액해서 넣었던 돈이었죠. 그때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단순히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나갔다는 걸요. 전세보증금은 남겨두고 가면서 자신이 투자한 돈은 확보해 놓은 거였어요. 저는 남편의 지인들에게도 연락해봤어요.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했고 몇몇은 아예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직장 동료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최근에 남편이 회사에서도 좀 이상했다고. 자주 개인적인 전화를 받으러 나가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나가는 일이 많았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달이 지나자 준우도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안 와? 아빠가 일 때문에 좀 오래 나가 계셔. 아빠 나 싫어해?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살짜리 아이가 자기를 버린 아빠 때문에 자신을 탓하고 있다니.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준우야. 아빠가 준우를 싫어할 리 없어. 아빠도 준우를 많이 사랑해. 그럼 왜 안 와?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4살 아이에게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집을 나갔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혹시 남편이 돌아올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아침이 되면 또 실망해야 했거든요. 친정어머니는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준우를 돌보는 것도 말해요. 정말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정말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민경아, 너무 자책하지 마.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제가 뭔가 부족했으니까 이런 일이. 아니야. 아무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나가는 건 잘못된 거야. 특히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 말씀이 맞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저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요. 제가 더 좋은 아내였다면, 더 이해심이 많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개월이 지나자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 혼자서도 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복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준우와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4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전세보증금을 남겨두고 간 게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나중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투자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나중에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때는 그냥 남편이 최소한의 양심으로 전세금만큼은 남겨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계산된 행동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남편이 사라진 지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릴 수는 없었거든요. 준우와 저, 우리 둘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어요. 워킹맘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친정어머니가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준우를 봐주시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어머니 없었으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민경아,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제일 중요해. 엄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뭔 소리야. 내 딸이고 내 손자인데. 그런데 전세금 오르는 건 어떻게 할 거니? 그게 바로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전세금이 2016년에는 5억으로 2017년에는 5억 5천만 원으로 계속 증액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매번 갱신할 때마다 정말 막막했어요. 처음 증액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친정어머니와 상의했어요. 엄마, 집주인이 5천만 원 더 올려달래요. 이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얼마나 올랐다고? 4억 5천만 원에서 5억으로요. 세상에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니? 일단 내가 있는 돈으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돈으로 전세금 증액분을 도와주셨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나이에 이런 큰 돈을 내주시다니. 제가 얼마나 부족한 딸인지 느꼈거든요. 엄마, 이 돈 어떻게 다 갚아드리죠? 갚을 생각 말고 준우 잘 키우기만 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야. 저는 그때부터 더욱 절약하며 살았어요.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고 옷도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샀지만 준우에게만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준우가 점점 크면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도 커져갔어요. 어린이집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준우는 저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랑 같이 오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와? 아빠가 일 때문에 바쁘셔서 못 오시는 거야. 언제까지 바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우에게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아빠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곧 올 거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준우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평소에는 밝은 아이였는데 가끔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죠. 특히 아빠 얘기가 나올 때면 표정이 어두워지곤 했어요. 2018년 준우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또 전세금 증액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6억까지 올려달라는 거였어요. 5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또 오른 거죠. 민경아, 이번에는 너무 많이 올랐네. 5천만 원을 또 어떻게 구하지? 엄마, 이번에는 제가 대출을 좀 받아보려고요. 어머니께만 계속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대출 이자는 감당할 수 있겠니? 제 월급으로 간신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개인 대출을 받았어요. 이자가 만만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2019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준우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아빠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아빠 언제 와? 준우야, 엄마가 말했잖아. 아빠는 일 때문에. 거짓말이지?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 아빠 안 온 지 너무 오래됐다고. 그때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준우도 이제 10살이 되었고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나이가 됐거든요. 준우야, 사실은 아빠가 우리랑 떨어져서 살고 있어. 나 때문에? 아니야, 절대 준우 때문이 아니야. 어른들 사정 때문이야. 그럼 언제 다시 같이 살아? 그건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그날 밤 준우와 저는 눈물로 밤을 보내야 했어요. 아이에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졌어요. 회사 일도 불안정해졌고 준우는 온라인 수업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저는 재택근무와 출근을 번갈아 하면서 준우를 돌봐야 했죠. 그런데 또 전세금 증액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6억 5천만 원이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올랐는데? 5천만 원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사를 가야 하나? 하지만 이사를 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다른 동네 전세금도 다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대출을 받아야만 했어요. 이자 부담이 커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전세금은 또 한 번 올라서 최종적으로 6억 8천만 원까지 되었고 저는 계속 대출을 늘려야 했어요. 어머니께서도 가지고 계신 돈을 거의 다 써가면서 저희를 도와주셨고요. 민경아,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우리도 한계가 있을 거야. 저도 알아요. 정말 막막해요. 그런데 성우가 투자한 돈이 4억 5천만 원이었다면서 지금 보면 그 돈이 거의 7억 가까이 된 거네. 그러게요. 남편이 투자한 돈이 이렇게 불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단순히 전세금이 많이 올랐다는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상승분을 모두 제가 감당했다는 게 참 억울하더라고요.
남편은 4억 5천만 원만 투자하고 사라졌는데 그 이후의 증액부는 모두 저와 친정어머니가 부담했거든요. 2023년이 되면서 준우도 중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의젓한 청소년이 되었죠.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죠? 뭔 소리야. 준우가 잘 자라줘서 엄마는 행복해. 그래도 아빠가 있었으면 엄마가 덜 힘들었을 텐데. 준우야,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잖아. 엄마는 준우만 있으면 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9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계속 오르는 전세금을 감당하면서 살아온 게 때로는 너무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시간들이 곧 끝날 거라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024년 초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동안 꾸준히 넣어온 청약 통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준우와 저만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곧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청약이 당첨된 곳은 신도시 근처의 신축 아파트로 33평형의 분양가가 7억 정도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9년 동안 혼자서 아이 키우고 계속 오르는 전세금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청약 통장에 넣어온 보람이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바로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청약 당첨됐어요. 뭐라고?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33평형이에요. 아이고, 우리 민경이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늘이 도와주신 거야.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울먹이셨어요. 그동안 저와 함께 고생하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우셨겠어요. 그날 저녁에 준우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준우야,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뭐예요?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됐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어. 정말요? 어디로 가는데요? 학교도 좋고 환경도 좋은 곳이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양가가 7억인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 보증금을 빼고 나면 추가 자금이 더 필요했죠.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9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며칠 후 어머니와 함께 분양 사무소에 다녀왔어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 좋은 아파트더라고요. 단지도 크고 주변 환경도 좋고 학군도 우수했어요. 이 정도면 준우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 살기에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민경아, 이 집 정말 좋다. 준우도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겠어. 네, 정말 꿈만 같아요. 우리만의 집을 가질 수 있다니. 그날 밤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어요. 현재 전세 보증금 6억 8천만 원을 빼고 나면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했어요. 중도금까지 합치면 더 많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 만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9년 전에 남편이 4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작한 전세가 지금 6억 8천만 원이 된 거잖아요. 물론 그 차액인 2억 3천만 원은 모두 저와 친정어머니가 부담한 거였지만 남편이 돌아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정말 용기를 내어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남편의 옛날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다행히 아직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여보, 저예요. 민경이요. 아, 민경이구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정말 낯설었어요. 9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싶었어요. 차갑고 무덤덤한 목소리였어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어요. 혹시 다시 같이 살 생각은 없으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준우도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 다음에 남편이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이미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 새로운 생활이요? 그래, 그러니까 헛된 기대는 하지 마. 그럼 준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준우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정말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남남에게 하는 말 같았죠. 4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그럼 정말 다시는 돌아올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연락하지 마.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혹시나 했거든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생긴 김에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조금은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했죠. 그날 밤 저는 친정어머니께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연락하지 말래요. 새로운 생활? 그럼 다른 여자랑 살고 있다는 얘기네? 아마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니? 아이까지 버리고. 어머니도 정말 화가 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준우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아직 13살인 아이에게 아빠가 완전히 우리를 포기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준우야, 엄마가 아빠한테 연락해봤어. 정말요? 아빠 뭐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지금은 힘들다고 하셔서 우리끼리 새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 아빠는 언제 와요? 그건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준우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새 집 준비에 집중했어요. 중도금 마련하느라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하고 이사 준비도 하고 바쁘게 지내니까 남편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잊혀져 갔어요. 민경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 사람 생각은 아예 하지 마. 네, 이제 정말 준우랑 저만 생각하고 살 거예요. 그래, 그게 맞아. 우리끼리 잘 살면 돼. 2024년 5월쯤에는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나갔어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일도 정해졌고 준우 전학 준비도 마쳤죠.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6월 어느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싶어서 열어봤는데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장이었어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으로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을 느꼈죠. 9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제가 아파트에 당첨되자마자 이혼 소송을 걸어온 거였어요. 그것도 재산분할까지요. 소송장을 읽어보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랬어요. 혼인 기간 중 자신이 전세보증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그 가치가 6억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절반인 3억 4천만 원 정도를 재산분할로 달라는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9년 동안 아이 양육비 한 푼, 생활비 한 푼 보내지 않고 전세금 증액될 때마다 저와 친정어머니가 부담해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니요. 그날 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뀌었거든요. 9년 만에 나타난 남편이 가져온 건 화해가 아니라 소송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싸워야 할 때가 왔구나 하는 거려. 9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온 제가 이런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도 하지 못하고 친정어머니께 급히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성우가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뭐라고? 이혼 소송을? 네,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면서요. 3억 4천만 원을 달라는데요. 세상에 9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어머니가 바로 달려와 주셨어요. 소송장을 함께 읽어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시더라고요. 민경아, 이거 말이 안 되잖니. 9년 동안 양육비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전세금 증액분도 우리가 다 부담했는데 무슨 재산분할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보자.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야. 그날 인터넷으로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봤어요.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어요. 후기를 보니까 이런 케이스를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 같았어요. 다음 날 바로 상담 예약을 잡고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송지민 변호사님은 3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어요.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2015년 남편이 가출한 것부터 9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 것, 전세금 증액분을 계속 부담한 것, 그리고 최근에 청약에 당첨된 것까지요. 그럼 남편분이 2015년에 가출한 후 지금까지 양육비나 생활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혀요. 연락조차 없었어요. 전세금 증액분은 누가 부담했나요? 저와 친정어머니가 부담했어요. 4억 5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까지 오른 2억 3천만 원은 모두 저희가 냈어요. 이건 명백히 남편분의 악의적 유기입니다. 부양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거죠.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제가 느끼는 억울함이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거죠. 반소요? 네, 남편분이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면 저희도 9년간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분의 가출 이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봐야 합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 9년 동안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봤죠. 그렇습니다. 특히 전세금 증액분을 모두 부인께서 부담하신 것을 보면 오히려 남편분이 받을 재산분할금은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그날 상담을 마치고 나니까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지만 적어도 억울하게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준우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이미 아빠에 대해 포기한 것 같은 아이에게
소송 얘기까지 하는 게 좋을까 싶었거든요. 준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아빠가 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어. 이혼이요? 그럼 정말로 아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미안해. 준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담담해 보였죠. 엄마, 괜찮아요. 어차피 아빠 없이도 잘 살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면서도 대견했어요.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의젓할 수 있다니. 며칠 후 송지민 변호사님과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이었어요. 9년간의 통장 내역부터 준비해 주세요. 남편분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증액할 때마다 누가 돈을 댔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해요. 통장 거래 내역이나 어머님께서 도움 주신 기록들요. 어머니가 도와주신 것도 다 통장에 기록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준우 양육에 들어간 비용들도 정리해 주세요. 학원비, 병원비, 의료비 등등요. 집에 와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자료를 정리했어요. 9년간의 모든 기록을 뒤져가면서 정리하니까 생각보다 방대하더라고요. 남편이 한 푼도 보내지 않은 반면 저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써왔는지 숫자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났어요. 민경아,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했구나. 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뻔뻔하네. 9년 만에 나타나서 돈 달라고?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뻔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중요하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했어요. 일주일 후는 변호사님께 자료를 전달했어요.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 정도면 남편분의 부양 의무방기와 악의적 유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내 9년간 단 한 푼의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부양 의무 위반이에요. 그리고 전세금 증액분을 모두 부인께서 부담한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 승산이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분이 받을 재산분할금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소송 비용이었어요. 변호사 수임료부터 각종 소송 비용까지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갔어요. 새 아파트 준비하느라 이미 돈이 많이 나간 상황에서 추가로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민경아, 돈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게. 엄마,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 사람한테 당할 수는 없어.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소송 준비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 드디어 반소장을 제출했어요. 저희도 위자료 1천만 원과 과거 양육비 5천만 원을 청구했죠. 9년간의 고생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지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고 싶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됩니다. 상대방도 맞대응을 해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아마 자신의 4억 5천만 원 투자를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하겠죠. 걱정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쪽 증거가 훨씬 탄탄해요. 9년간의 모든 기록이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9년 만에 다시 남편과 마주하게 될 생각을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와 준우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반소장을 제출한 후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상대방에서 답변서가 왔어요. 송지민 변호사님과 함께 그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 측에서는 자신이 9년간 집을 비운 건 사실이지만 전세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것은 분명한 재산 형성 기여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가출한 것도 부부간의 갈등 때문이었지 악의적 유기가 아니라고 변명하더라고요. 예상했던 반박이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주장들은 충분히 반박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저는 걱정이 되는데. 9년간 단 한 푼의 양육비도 보내지 않은 게 결정적 증거예요. 아무리 갈등이 있었어도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는 멈출 수 없거든요.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증거 보강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송지민 변호사님은 정말 꼼꼼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준우 양육과 관련된 모든 영수증을 시기별로 정리해주세요.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 모든 것들이요. 네, 웬만한 건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금 증액할 때마다의 계약서와 송금 내역도 필요해요. 누가 얼마씩 부담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9년간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며칠 후
송지민 변호사님께 모든 자료를 전달했어요. 변호사님이 자료를 검토하시더니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정말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이 정도면 남편분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첫째, 9년간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둘째, 전세금 증액분 2억 3천만 원을 모두 부인께서 부담한 사실. 셋째, 남편분의 악의적 유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저희가 유리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한편으로는 준우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법정에서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우야, 엄마가 아빠랑 법적인 문제 때문에 법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재판 같은 거요? 응, 그런데 준우는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엄마, 힘들면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울게요.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의젓하게 말하니까 가슴이 찡했어요. 정말 잘 자라준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이긴다고 해도 우리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 다행이에요. 저는 지금처럼 엄마랑 할머니랑 사는 게 좋아요. 준우의 말을 들으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소송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거든요. 몇 주 후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정해졌어요. 드디어 9년 만에 남편과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였어요. 송지민 변호사님과 함께 철저히 준비했어요. 오늘이 첫 번째 변론 기일이에요.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저희 입장을 명확히 제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말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대신 변론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옆에서 지켜보시기만 하면 돼요. 법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긴장됐어요. 9년 만에 보는 남편이 어떻게 변했을지, 그리고 저를 어떤 눈으로 볼지 궁금하면서도 무서웠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남편이 이미 와 있었죠. 9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방 변호사가 먼저 남편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4억 5천만 원을 투자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송지민 변호사님이 우리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피고는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9년간 원고와 미성년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단 한 푼의 양육비나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전세금 증액분 2억 3천만 원은 모두 원고와 원고의 모친이 부담했습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논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당한 억울함이 법정에서 정확히 표현되고 있었거든요. 재판부에서도 관심 있게 들어보셨는데 특히 9년간의 양육비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변론이 끝나고 나서 송지민 변호사님이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오늘 정말 잘 됐어요. 재판부에서 저희 주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그럼 희망이 있는 건가요? 충분히 희망적입니다. 다음 변론에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할 예정이에요. 법원을 나오면서 남편과 잠깐 마주쳤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처음보다 훨씬 어두워져 있었더라고요. 아마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친정어머니와 준호에게 첫 번째 재판 소식을 전했어요. 어떻게 됐니? 변호사님이 잘했다고 하세요. 재판부에서도 저희 입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요. 다행이다. 그래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 네, 몇 번 더 재판을 해야 해요. 엄마, 고생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준우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날 밤 송지민 변호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 상대방 변호사와 잠깐 이야기했는데 조정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요? 네, 재판으로 가면 남편분에게 불리할 게 뻔하니까 중간에서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들어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판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희망이 보였어요. 9년 동안 참고 견뎌온 보람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곧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변론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송지민 변호사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상대방에서 조정을 제안해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말이 안 되었어요. 여전히 3억 원 가까운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면서 위자료나 양육비는 조금만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예상했던 대로 터무니없는 조건이네요. 이런 조정안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계속 재판으로 가는 건가요? 저희 쪽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니까 끝까지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변론을 거치면서 저희의 우세가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세 번째 변론이 끝난 후 송지민 변호사님이 정말 자신 있어 하셨죠. 이제 거의 확실해 보여요.
재판부에서 남편분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정말요? 네, 오히려 재판관님은 남편분이 아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시더라고요. 드디어 마지막 변론 날짜가 정해졌어요. 2024년 10월 15일, 그날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을지 아니면 여전히 억울함을 감수해야 할지 정해지는 순간이었죠. 재판 당일 아침 정말 긴장됐어요. 9년간의 시간이 이 하루로 압축되는 것 같았거든요. 친정어머니가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혼자 가고 싶었어요. 제 힘으로 마지막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민경아, 정말 혼자 가겠니? 네, 혼자 갈게요. 어머니는 집에서 준우랑 있어주세요. 그래도 결과는 바로 알려줘. 당연하죠. 법원에 도착해서 송지민 변호사님과 마지막 확인을 했어요. 오늘 판결이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에게 매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정말 떨려요. 괜찮아요. 9년간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법정에 들어서니까 남편이 이미 와 있었어요. 아마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걸 느꼈는지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마지막 변론이 이루어진 후 드디어 판결 선고가 시작되었어요.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시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두근거렸어요. 재판장님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4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9년간 피고가 원고와 미성년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부양 의무를 방기한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전세금 증액분 2억 3천만 원을 모두 원고 측에서 부담한 점, 그리고 9년간 단 한 푼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낮게 평가한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재산분할금은 2억 8천만 원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청구한 위자료 1천만 원과 과거 양육비 5천만 원을 모두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이가 성년에 달하는 달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에게 줘야 하는 돈은 2억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뺀 2억 2천만 원이 되었어요.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처음에 요구했던 3억 4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나 줄어든 거였어요. 9년간의 고생이 드디어 인정받은 순간이었고 송지민 변호사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남편과 잠깐 마주쳤어요. 남편의 표정은 정말 실망스러워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동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9년 동안 저와 준우를 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법원 밖에서 송지민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최고의 결과를 얻으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부인께서 9년간 혼자서 아이를 키우신 그 노력이 인정받은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바로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저희가 이겼어요. 정말이니? 어떻게 됐는데? 2억 2천만 원만 주면 돼요.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 1억 2천만 원이나 적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위자료랑 양육비도 다 인정해줬어요. 그래, 당연하지. 9년 동안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집에 도착하니까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준우야, 엄마가 좋은 소식 가져왔어. 뭐예요? 법원에서 엄마가 이겼어.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됐어. 정말요? 잘 됐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끼리만 살면 돼. 좋아요. 어차피 저는 엄마랑 할머니가 있으면 충분해요. 준우의 밝은 표정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는 친정어머니와 준우와 함께 조촐하게 승리를 축하했어요. 비싸지 않은 치킨을 시켜서 같이 먹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죠. 민경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네, 새 집에서 준우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 거예요. 새 집에 가면 제 방도 생기는 거죠? 당연하지. 준우만의 예쁜 방 만들어줄게. 그렇게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확정되었어요. 9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것 같았죠. 며칠 후에 새 아파트 입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약 2억 원 가량을 남편에게 주고 나니까 부족한 금액이 있었지만 대출을 받아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저와 준우만의 집, 저희만의 보금자리를 갖게 된 거였어요. 9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9년의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편이 떠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결국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특히 이번 재판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분명히 정의가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언젠가는 보상받는 때가 온다는 것이었어요. 9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 때가 많았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준우가 아빠를 그리워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보람이 있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불합리한 상황에 맞서 싸우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고 막막해 보여도 끝까지 버티시면 분명히 보상받는 날이 옵니다. 저도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친정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걸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준우도 어린 나이에 많은 걸 이해해주고 의젓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고요. 이제 저희 가족은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준우도 좋은 학교로 전학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거고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거예요. 9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갔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더 강한 엄마가 될 수 있었고 준우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어려움보다는 행복한 일들이 더 많으시길 바라며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김정숙 씨입니다. 김 씨는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 김 씨에게는 얼마 전까지 아들 며느리 손주 때문에 어디에도 말 못하고 괴로운 속 끓는 속사정이 있었죠. 도대체 김 씨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김정숙 씨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벌써 불이 들어와 있었고 시계는 이제 막 7시를 가리켰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째 아들 민석 씨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남겨준 퇴직금과 저축한 돈으로 이 아파트를 장만했고 아들 내외와 손주 민우를 위해 정성껏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민서가 아침 먹고 가. 오늘은 특별히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민우야, 일어났니? 학교 늦겠다. 할머니가 계란말이 해놨어. 김 씨의 부름에 푸석푸석한 몰골로 손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은 9살 손주 민우는 스마트폰 게임에 정신이 팔려 계란말이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 혜진 씨는 늦잠을 자고 있었고 아들 민석 씨는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출근할게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학교는 혜진이가 데려다 줄 거예요. 김 씨는 아들의 말에 씁쓸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김 씨는 부장 승진을 앞두고 요즘 더 바빠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아파트에서 김 씨는 민우의 아침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할머니가 건네는 숟가락을 일부러 떨어뜨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우야, 왜 그러니? 밥 먹어야지. 할머니 밥 싫어요? 맨날 같은 반찬이잖아요. 엄마가 사오는 편의점 도시락이 더 맛있어요. 민우는 원래 밝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잘 따르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 엄마의 과잉보호와 방임의 양육 방식에 노출되면서 점점 나쁜 버릇이 생겨났습니다. 김 씨는 변해가는 손자의 모습에 속상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손주의 나쁜 버릇은 나날이 늘어났지만 며느리로 인해 혼내는 것도 안 됐습니다. 얼마 후 침실에서 나온 며느리 혜진은 김 씨가 차려놓은 아침상은 외면한 채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어머님, 민우 학교 데려다주고 오후에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이렇게 말하고 며느리는 민우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 씨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고향 당진의 푸른 바다와 논밭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어린 민석 씨를 키우며 느꼈던 보람찬 하루하루. 그 모든 게 김 씨의 눈앞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민석 씨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김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벽은 더 높아만 갔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 김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손주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 그립던 김 씨는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기분 좋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호박죽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들어온 민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손주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호박죽 끓였어. 네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잖아. 호박죽? 유치해요. 전 이제 피자랑 햄버거가 좋다고요. 민우의 말에 김 씨의 얼굴에 스친 실망감을 보고도 민우는 거실로 달려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큰 소리로 만화를 보는 민우를 바라보던 김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때 며느리 혜진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민우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근데 오늘 토요일인데 학원을 몇 개나 가니? 토요일이라고 놀면 어떡해? 경쟁력을 키워요? 수학, 영어, 과학 학원 있고 오후에는 바이올린 레슨 있어요. 요즘 애들 다 이렇게 공부해요.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빡빡한 일정이 안쓰러웠지만 교육 방식에 대해 며느리와 의견 차이를 보이면 늘 갈등으로 번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김 씨는 민우를 데리고 학원가를 돌아다녔습니다. 한 학원이 끝나고 다음 학원으로 가는 길에 민우는 갑자기 할머니의 가방을 낚아채더니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 가방 돌려줘. 위험하게 왜 그러니? 할머니 따라와 봐요. 할머니는 너무 느려요. 할머니처럼 되면 재미없겠다. 민우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가방을 흔들었고 김 씨는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손주를 따라 뛰어야 했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넘어질 뻔한 것을 본 민우는 겁을 먹고 가방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 일을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이가 놀고 싶어서 그랬을 뿐인데 뭘 그렇게 크게 만드세요? 요즘 애들은 다 활발해요. 어머님 세대처럼 꼭 어른 말씀만 들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 씨는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세대 차이일까? 며느리는 자식의 버릇없는 행동을 방관하는 게 아닐까? 김 씨는 며느리의 반응에 의문이 들었지만 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 다시 한번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민우의 장난은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안경을 숨기거나 약봉지를 버리거나 할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중에 채널을 돌리는 등 작은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민우의 장난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장난은 점점 대담해졌고 며느리의 방관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씨가 소중히 간직하던 남편의 사진을 민우가 장난으로 물에 빠뜨렸을 때 김 씨의 참을성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그보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가족 모두가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김 씨는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 소고기 미역국과 여러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들 민석 씨가 마침 집에 있었기에 모처럼 가족 식사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밥 먹으러들 와. 오늘은 민석이 네가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 끓였어. 식탁에 모인 가족들 중 민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거실을 둘러보니 민우는 소파에 누워 게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밥 먹자. 다 같이 먹어야지. 싫어요. 나중에 먹을래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민우야, 할머니가 부르면 와야지. 밥부터 먹고 게임해. 그냥 두세요. 애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래잖아요. 나중에 먹으면 되죠. 민석 씨는 아내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김 씨는 또다시 서운함을 삼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김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이제야 밥을 먹으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밥 주세요. 그래, 금방 데워줄게. 김 씨가 밥과 국을 데우는 동안
민우는 할머니의 앞치마를 잡아당기며 장난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이었지만 점점 심해져 결국 김 씨가 들고 있던 국그릇이 넘어졌고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민우야, 위험하게 왜 그러니? 다칠 뻔했잖아. 그 순간 민우는 더욱 심한 장난을 쳤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민우야, 그러지 마. 할머니를 놀리면 안 돼. 어른을 공경해야지. 민우는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란 듯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며느리 혜진 씨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애한테 왜 소리를 지르세요? 무슨 일이에요? 민우가 계속 장난치길래 한마디 했을 뿐이야. 위험하게 국물도 엎질렀잖아. 그게 뭐가 큰일이라고 애한테 소리를 질러요? 민우는 아직 어린아이라고요. 혜진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민우를 자기 뒤로 숨기더니 갑자기 부엌 선반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와장창하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졌고 김 씨는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이 애한테 또 소리 지르면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민우는 어머니의 행동에 겁을 먹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소란을 듣고 방에서 나온 민석 씨도 황당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혜진아, 진정해.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가 우리 민우한테 소리를 질렀어. 애가 얼마나 놀랐겠어? 당신은 가만히 있을 거야? 김 씨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깨진 그릇 파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던진 그릇 조각이 발등을 스쳐 작은 상처가 생겼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순간 억울함이 북받쳐오른 김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 민석 씨는 우는 어머니와 화난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김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집안은 순간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김 씨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이 온몸을 휘감았던 겁니다. 그날 밤 깨진 그릇 파편을 치우고 난 후 김 씨는 자신의 방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발등의 상처보다 더 깊게 패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김 씨는 충혈된 눈으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고 시계는 아침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살림을 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던 김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바닥에 어젯밤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던진 그릇 파편을 모두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구석에 작은 조각이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김 씨는 허리를 숙여 깨진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던졌던 그 그릇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 쓰던 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억 하나가 사라졌다는 생각에 김 씨의 뺨을 타고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준비를 하려던 김 씨는 문득 결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저 자신의 방에 머물며 마음을 추스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안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들 민석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석 씨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침 안 드세요? 괜찮다. 너희끼리 먹어라. 어제 일은 혜진이가 좀 흥분했던 거예요. 민우가 어린애라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김 씨는 아들의 말에 순간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상처는 보지 못하고 며느리와 손주의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배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서가 네 엄마는 그릇에 맞아 다친 것보다 네가 하는 말이 더 아프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도 어젯밤에 혜진이를 많이 혼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너가 말하는 가족의 어미는 없는 모양이구나. 그 말을 끝으로 김 씨는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의 발걸음이 현관문을 향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 씨는 더 이상 자신의 어머니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와 같이 출근할 뿐이었습니다.
정오가 다가올 무렵 김 씨는 더 이상 방에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민우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어머님, 일어나셨네요. 점심 드실래요? 제가 라면 끓이고 있어요.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반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대답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그날 오후 김 씨는 아파트 단지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했지만 김 씨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 씨의 눈에 손주들과 함께 산책하는 다른 할머니들이 띄었습니다. 오손도손한 모습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때 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오랜 친구 박순자의 이름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고향인 당진에서 함께 자란 친구로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김 씨의 물음에 순자 씨는 오랜만에 전화를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에 당진에서 고향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김 씨도 참석하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말에 김 씨는 잠시 고향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평화로운 시간들, 푸른 바다가 보이는 집, 정직하고 순박한 이웃들. 순자야, 나 요즘 서울 생활이 힘들어. 집에서 눈칫밥 먹는 것 같아. 그리움이 물씬 올라온 김 씨는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아직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최근 며느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서먹해졌는지, 손주가 얼마나 버릇없이 변해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들은 순자 씨는 전화 너머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당진에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오랜 친구의 그 말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 씨는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우가 먹고 싶어 했던 과자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손주가 버릇없이 굴어도 할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는 민우와 며느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김 씨는 조용히 손자에게 과자를 내밀었습니다. 민우야, 네가 먹고 싶어 하던 과자 사왔어. 할머니, 저 이제 이거 안 좋아해요. 엄마가 더 맛있는 거 사줬어요. 어머님, 제가 아까 마트에서 새로 나온 과자 사왔거든요. 민우가 그걸 더 좋아해요. 김 씨는 손에 든 과자 봉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에는 분명 의도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에 대한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려 하면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고 민우에게 무언가를 해주려 하면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라며 가로막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김 씨는 점점 더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도 아무도 먹지 않았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갑자기 텔레비전 소리가 커졌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파티를 열 때도 김 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들 민석 씨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늦게 퇴근한다며 김 씨와 마주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했습니다. 김 씨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마음속 외로움과 소외감은 깊어만 갔습니다. 소외감을 느끼던 어느 월요일 오전 김 씨는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김 씨 명의로 된 대출 관련 안내문이었습니다. 자신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착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고? 봉투를 뜯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김 씨 명의로 3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출 담보는 바로 이 아파트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김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1분이란 시간이 1년과도 같을 때
통화 연결음이 끊어지고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있다고 우편이 왔는데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김 씨의 물음에 상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김 씨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 신청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상담원의 말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 씨로서는 대출을 받았던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방문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상담원이 확인해 준 내용에 따르면 당시 김 씨 아들 민석 씨가 동행했었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씨의 인감도장과 서명이 모두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김 씨는 문득 민석 씨가 갑자기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민석 씨는 회사 보험 관련 서류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들을 너무 믿었던 김 씨는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도장을 찍어준 게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그것도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김 씨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서 마련한 이 집,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이 사랑하는 아들인 민석 씨의 거짓말로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김 씨는 혼란스러운 정신을 겨우 수습한 후 서랍을 뒤져 통장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크게 줄어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 쓸 일이 거의 없었기에 통장에 큰 신경을 두지 않았던 게 패착이었던 겁니다. 분명 꾸준히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이었는데 어느새 절반 이상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에 다시 전화를 걸어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이 인출되었고 모두 민석 씨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석아,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그러고 보니 며느리가 최근 들어 유난히 명품 가방을 자주 바꾸고 SNS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렸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 김 씨에게도 다녀왔다고 자랑을 했기에 기억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2달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김 씨는 그때마다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했거나 보너스를 받았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모두 자신의 돈으로 이루어진 사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민석 씨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민석 씨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전화 왔었어요? 민석 씨의 질문에 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결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민석아, 너 어미를 뭘로 안 거니? 민석 씨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잠시 빌린 거예요. 곧 갚을 거예요. 사업? 무슨 사업? 네 아내가 사는 명품백이 사업이냐? 해외여행이 사업이냐?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혜진이는 그냥 더는 듣고 싶지 않다. 네가 어미를 속이고 등쳐먹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민석 씨는 김 씨의 말에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고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방문이 닫히고 김 씨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분노와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김 씨는 휴대폰을 들어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당진에 갈까 해. 집 팔려고. 전화 통화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평소와 다른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제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눈가의 피로함과는 대조적으로 김 씨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집을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말입니다. 아침 7시 김 씨는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었고 민우도 방에서 나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조용히 집을 빠져나올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필요한 질문과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한 김 씨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 순자 씨가 추천해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사촌이 한번 이용해 봤는데 꽤 믿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몇 번의 길 물음 끝에 드디어 바른길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8층에 내린 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 그렇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속은 돈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법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법무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 씨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로 말씀드린 김정숙입니다. 법무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김 씨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도 모르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일, 그리고 이제 집을 팔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계획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법무사는 김 씨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인 김 씨의 권리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집은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는 할머니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다만 이미 담보대출이 있으니 그 부분은 정리해야 합니다.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출금 3억 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법무사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집을 팔면 대출금을 갚고도 남을 금액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면 적어도 10억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대출금 3억을 빼고도 7억 정도가 남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당진에서 작은 집 하나 마련하고도 남겠네요. 김 씨는 법무사에서 나와 근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결심한 이상 머뭇거릴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집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좋은 가격에 팔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지금이 매도하기 좋은 시기라며 최근 강동구 아파트 시세가 상승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의 아파트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더욱 인기가 좋을 거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빨리 팔렸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중개사는 빠르면 한 달, 길어도 2달 안에는 매매가 성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실거래가 신고서 등 김 씨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적어 주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중개사는 걱정 말라며 대부분의 서류는 자신이 대신 발급받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손주의 버릇없는 행동들을 생각하니 다시 한번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김 씨가 집에 도착하니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들 민석 씨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 혜진 씨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친구 좀 만나고 왔어. 어머님, 저녁 드실래요? 제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의심스러웠지만 지금은 의심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성공하려면 평소와 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인감도장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이 도장으로 아들이 대출 서류에 날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속이 쓰렸습니다.
김 씨는 이제 이 도장을 절대 남의 손에 맡기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순자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진에 작은 집이라도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씨의 부탁에 순자 씨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씨는 아무도 모르게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모아온 물건들,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 조금씩 상자에 담았습니다. 남편의 유품,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평생 모은 몇 안 되는 보석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가격은 10억 5천만 원으로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고 곧 매매 계약을 위한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에게 알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약 날짜를 이틀 앞둔 금요일 저녁, 김 씨는 특별히 식구들을 위해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갈비찜, 민석 씨가 어렸을 때 즐겨 먹던 호박전, 그리고 민우가 가끔 찾던 멸치볶음까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습니다. 민석 씨가 퇴근하고 들어오자 김 씨는 모두 모여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에 민석 씨 부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풍성한 식탁을 보고는 기분 좋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얘기할 게 있어서 이렇게 준비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김 씨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왔습니다. 이 집 내일 모레 계약한다. 팔았어.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석 씨와 혜진 씨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음식만 먹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어머님, 어떻게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세요? 김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가 판단할 일이지. 너희가 내 등 뒤에서 대출 받을 때는 상의 없이 했으면서. 민석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혜진이 또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우리가 급해서 그랬던 건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걱정 마라. 대출금 3억 빼고 7억 5천은 남는다. 그중에 1억은 너희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갈 거다. 당진에 가서 작은 집 하나 사서 살 거니까. 당진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거기서 어떻게 혼자 사세요? 민석 씨의 만류에도 김 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나 혼자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되는 줄 아니? 너희보다 더 오래 살았어. 당진에는 내 친구들도 있고 고향이니까 편할 거야. 김 씨의 말에 혜진 씨는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장 내일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민우도 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면 학교는 어떻게 해요? 학원은요? 김 씨는 잠시 손주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당장 나가라는 게 아니야. 계약금 받고 한 달은 더 있을 수 있어. 그 사이에 집 바라보면 돼. 민석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을 판 진짜 이유가 제가 그때 돈 때문에? 김 씨는 아들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거지. 내 존재가 이 집에서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 김 씨의 말에 혜진 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잖아. 뭐라고 좀 해봐. 민석 씨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때 민우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다툼에 겁을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민우야. 할머니가 당진 가도 자주 보러 올게. 당진은 생각보다 멀지 않아. 버스 타면 금방이야. 혜진 씨는 민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민석 씨와 김 씨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실 건가요? 그래,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내 방식대로 살고 싶구나. 민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 했지만 김 씨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에서 며느리한테 그릇에 맞고 손주한테 무시당하고 아들한테 쏘으면 그게 어디 사는 거니? 민석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계약하러 온다. 너희는 그날 외출했다가 오후에 들어오렴. 내가 다 처리할 테니. 방문이 닫히고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 대신 곧 당진의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 초여름의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김 씨는 당진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 생활 30년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 한편으로는 아련한 그리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설레는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계약 당일 민석 씨 내외는 김 씨의 말대로 외출했다가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에게 김 씨는 차분하게 계약이 완료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약속대로 3억은 대출 상환에 1억은 민석 씨에게 주었고 나머지 6억 5천만 원은 김 씨가 가져갔습니다. 민석 씨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혜진 씨는 차갑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민석 씨는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느라 분주했고 혜진 씨는 김 씨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우는 할머니가 떠난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점차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는 거예요? 안 보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민우야, 할머니가 자주 보러 올게. 당진은 멀지 않아. 기차 타면 2시간이면 오거든. 민우의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를 놀리고 무시했던 아이였지만 막상 할머니가 떠난다고 하니 섭섭한 마음이 든 것 같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동안 할머니가 자신에게 쏟았던 사랑을 조금은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 짧은 대화가 김 씨와 민우의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김 씨가 떠나는 날 민석 씨는 출근했고 혜진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학교에 간 상태였기에 김 씨는 짐을 정리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도 가족들의 배웅은 없었습니다. 버스가 당진에 도착했을 때 버스 정류장에는 오랜 친구 순자 씨와 순자 씨의 오빠인 박만수 이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한 미소로 김 씨를 반겼습니다. 정수가 이제 다시는 가지 마라. 우리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정숙 씨, 오랜만입니다. 집은 다 준비해 놨으니 걱정 마세요. 김 씨는 두 사람의 따뜻한 환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한 달이 얼마나 고독했는지 새삼 깨달은 겁니다. 인정이 넘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박 이장의 트럭을 타고 마을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김 씨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대로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멀리 보이고 넓은 들판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갈 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을이 많이 변했지만 사람들 마음은 그대로예요. 다들 정숙 씨가 돌아온다고 반가워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장님.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걱정 마세요. 우리 마을은 요즘 귀촌하는 분들도 많아서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트럭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낯익은 풍경들이 김 씨를 반겼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정자나무, 시집 올 때 지나왔던 돌다리,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 모든 것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박 이장이 멈춰 선 곳은 마을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김 씨가 미리 구입한 집이었습니다.
순자 씨와 박 이장의 도움으로 찾은 집으로 오래되었지만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살기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좋네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 내가 봐도 잘 샀어. 앞으로 여기서 같이 늙어가자.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 2개와 작은 부엌 그리고 아담한 마당까지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보다는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담벼락에는 포도덩굴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 내외의 냉대와 손주의 버릇없는 행동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했습니다. 당진에 정착한 지 보름째 되는 날 아침, 김 씨는 마당에서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전날 가져다 준 상추와 고추 모종이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것이 오랜만이라 손이 서툴렀지만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화분 하나 제대로 가꿀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작은 텃밭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대문으로 향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보세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며느리 혜진 씨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대문을 열자 혜진 씨와 민석 씨가 서 있었습니다. 혜진 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민석 씨는 어색한 표정으로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너희 웬일이니? 어떻게 여기를? 어머님이 남겨주신 주소로 왔죠?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우리한테 1억만 주고 떠나버리다니. 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 매매 후 민석 씨에게 1억을 주며 주소를 적어준 것은 언젠가 찾아올 일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그것도 이런 식으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들어와라. 밖에서 그러지 말고. 세 사람이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았습니다. 김 씨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집은 구했어? 어머니, 1억으로는 서울에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전세금도 안 돼요. 게다가 혜진이가. 그때 며느리 혜진 씨가 민석 씨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빚이 좀 있어요. 대출금 말고도 카드 빚이 있거든요. 1억으로는 빚 갚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너희가 쓴 빚은 너희가 갚아야지. 혜진 씨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도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셨잖아요. 이제 와서 돈 조금 주고 떠나버리면 그게 말이 돼요? 내 집이었어.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고. 게다가 너희가 내 등 뒤에서 대출까지 받았잖아.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정말 어려워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김 씨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석아, 네가 어려운 건 이해한다. 하지만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해. 나머지 돈은 내가 여기서 살아갈 생활비야. 노후 자금이라고. 김 씨의 말에 혜진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기적이시네요. 손주는 생각 안 하세요? 민우가 얼마나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데? 김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우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민우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내가 떠나던 날 인사도 없었는데? 그건 민우가 학교에 갔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머니를 많이 찾아요. 대화가 오가는 중에 마당 밖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이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 괜찮으세요? 옆집 김 씨 아주머니가 정숙 씨 집에서 낯선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고 연락했어요. 혜진 씨는 갑자기 들어온 낯선 사람에게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김 씨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장님. 우리 아들 내외예요. 아, 서울에서 오신 아드님이세요? 반갑습니다. 혜진 씨는 박 이장의 등장에 더욱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 문제가 이웃에게 알려진 것이 불편한 듯했습니다. 민석 씨도 이 상황이 불편한 건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김 씨는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더 이상 줄 돈은 없어. 그리고 민우한테는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전해. 아들 부부가 떠난 후 김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박 이장으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정수가 괜찮니? 아들 내외가 왔다 갔다면서? 응, 돈 더 달라고 왔었어. 세상에. 집 팔아서 1억이나 줬는데 더 달라고.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뭘로 보는 거니? 김 씨는 친구의 분노에 슬며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졌어.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 그날 밤 김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마당 텃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심어놓은 모종에 물을 주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주민 대여섯 명이 음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 이장이 앞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마을 주민들이 환영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제는 아드님 때문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잖아요. 마을 주민들은 김 씨에게 김치, 된장, 고추장 등 각종 음식을 선물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마을 사람을 환영하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김 씨는 마을 사람들의 선물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고 살았는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마을 주민들은 김 씨의 마당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곧 오랜만에 돌아온 이웃과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시절 이야기, 마을의 변화된 모습, 요즘 농사 사정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차를 세우는 소리였기에 모두의 시선이 대문을 향했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고 혜진 씨가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민석 씨와 민우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애기가 아직 어머. 혜진 씨는 마당에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와서 할머니 안아봐.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손주의 온기에 김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집이 작아졌어요. 서울 집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 할머니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혜진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이장이 나서서 민석 씨와 혜진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드님 되시죠? 어머님이 돌아오셔서 마을이 더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어머님을 두셨으니 복 받으셨네요. 박 이장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김 씨에게 존댓말을 사용했지만 두 사람은 사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이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그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이장의 등장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 씨는 입술을 깨물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민우에게 다가가 과자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민우도 금세 마을 어르신들과 친해졌습니다. 시골에서 처음 보는 닭과 강아지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혜진 씨도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마을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나누며 대화하는 모습에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점차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 이장이 제안했습니다. 아드님,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마침 내일은 마을 축제가 있어서 구경하기 좋을 텐데요. 민석 씨는 잠시 망설이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진 씨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우가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하하, 그럴까요? 어머니, 저희 하룻밤 신세 좀 질게요.
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온 날의 긴장과 외로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손주 민우의 웃음소리, 마을 사람들의 정다운 대화, 그리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 김 씨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민우를 재우고 민석 씨와 혜진 씨는 마루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김 씨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밤을 보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 씨는 홀로 김 씨를 찾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제와는 달리 묘한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마을 분들을 보니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사시는 게 서울보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당진에 정착한 지 3개월이 지난 가을 어느 날 김 씨는 마당에 심은 감나무에서 첫 수확을 했습니다. 작은 감이지만 자신의 손으로 키워낸 첫 열매라 더욱 소중했습니다. 감을 따면서 김 씨는 자신의 삶도 이렇게 새롭게 열매를 맺고 있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당진을 방문했다간 후 김 씨의 일상은 평화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고 동네 주민들과 정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가끔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노인대학에도 참여해 그림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야,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사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니? 세상에 이런 행복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럼 난 늘 알고 있었지. 너는 원래 우리 마을 사람이야. 서울 가서 고생만 하다 왔지. 두 사람은 마을 앞 정자나무 아래에서 직접 만든 김치와 장아찌를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 자식 키우며 겪은 고생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두 사람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김 씨는 감나무에서 딴 감으로 곶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만들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감을 깎아 처마 밑에 줄을 걸어 말리는 모습을 본 이웃들이 찾아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숙 씨 곶감이 소문났어요. 올해는 저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당연하지요. 마을 분들 도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박 이장의 농담에 김 씨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소속감이 이곳에서는 매일 샘솟았습니다. 누군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일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마을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손주 민우가 그리웠던 마음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네요. 도서관 관장은 김 씨의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김 씨의 그림책 시간을 무척 좋아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홀로 서기가 두려웠던 처음과 달리 김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족에게 무시당하던 시절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토요일 오후 김 씨가 마당에서 곶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 민석 씨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민석아, 웬일이니? 혼자 왔어? 네, 어머니. 혼자 왔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김 씨는 아들을 마당 평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석 씨의 얼굴은 지난번 방문 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볼은 쏙 들어가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어머니, 제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요. 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혜진이와 전 별거 중이에요. 제가 많이 생각해보니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희가 너무 돈에 눈이 멀어 있었던 거예요. 김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집을 떠난 것이 아들 부부의 갈등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내가 떠난 게 너희 부부 사이를 더 어렵게 만든 건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야 제가 눈을 뜬 거예요. 혜진이가 얼마나 물질적인지, 제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민석 씨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혜진 씨의 과소비와 허세에 눈감아왔다는 것, 어머니의 돈에 의존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후회까지. 민석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하는 거고. 맞아요, 어머니.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민우도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민석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주신 1억 중에 제가 아직 쓰지 않은 돈이에요. 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변화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네가 가져. 민우 교육비로 써. 대신 약속해.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고 네 아이 버릇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김 씨는 아들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모자지간이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민석 씨의 방문 이후 한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김 씨는 마을 입구에서 익숙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민석 씨의 차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우와 혜진 씨가 함께 왔기에 김 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우가 달려와 김 씨를 꼭 안았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지난번 일들. 김 씨는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에 살짝 놀랐습니다. 김 씨의 놀란 모습을 보던 민석 씨는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다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혜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물질적이었고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민석 오빠가 별거하자고 했을 때 그제서야 제가 뭘 잃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김 씨는 며느리의 변화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김 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간 진지하게 대화했고 혜진 씨도 자신의 문제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카드빚을 정리하기 위해 명품 가방들을 팔았고 손주의 과도한 사교육도 줄였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주말마다 야구도 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떠나시고 민석 오빠까지 별거를 이야기하니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해서 정작 중요한 가족의 행복을 놓치고 있었어요. 혜진 씨는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 자신의 과시욕과 불안감에 대해 상담받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전과 다른 손주의 활기찬 모습과 침착해진 며느리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혜진 씨는 조심스럽게 선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 안에는 직접 떠준 목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제가 직접 떴어요. 어머님께 조금이나마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김 씨는 며느리의 선물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고맙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저녁 식사 후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서울에 새 집을 월세로 구했어요. 방이 2개라 어머니 방도 따로 쓸 수 있어요. 가끔 서울에 오셔서 지내다 가시면 어떨까요?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씩은 갈 수 있지. 하지만 내 집은 이제 여기야. 내 삶의 뿌리를 다시 찾았으니까. 밤이 깊어갈 무렵 김 씨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봄에 시작된 아픔의 여정이 가을을 지나며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결단이 모두에게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을 배웅하며 김 씨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당당한 어머니이자 할머니이자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다음에는